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옷을 후원받았습니다. 엊그제 옷이 좀 없다고 했더니 그랬나? 그래서 이렇게 태극기 문양 몇 개 더 있죠. 그래서 좀 갖다 주시면 아이고 좀 얼굴 나오면 안 되나? 갖다 주시면 이렇게 태극기 더 있잖아요. 저기 거꾸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관련 이렇게 코리아 태극기 이런 문양으로 이렇게 옷을 만드시는 분이 계셨는데 저에게 약간 큽니다. 제가 100이면 좀 작을 것 같고 그래서 105를 받았는데 이렇게 정말 예쁘죠. 그래서 나름 이렇게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고 오늘 이 옷 입고 촬영을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사를 가장 역사답게 가르친다고 자부하는 황연필입니다. 멸망. 슬픈 단어죠. 우리 민족 국가 중에 멸망, 고조선의 멸망, 슬픕니까? 크게 그렇게 가슴에 와닿지 않죠. 기록도 없고. 저는 그렇습니다. 부여 멸망. 괜찮아요. 부여 고구려에 흡수 통합되었으니까 옥조 동해 건너뛸게요. 백제 멸망은 조금 그렇습니다. 작은 나라 백제가 이래저래 해서 중국 세력의 침략을 받고 그렇게 무너져 내렸고 또 우리가 백제가 무너질 때 여러 역사적 인물들의 슬픈 이야기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또 우리가 백제 땅에 많이 살잖아요. 뭐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 다음 이제 발해 멸망은 발해가 진짜 우리 민족 국가냐 아니냐 말도 많고 의견도 분분하고 피지배층이 말갈족이었던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발해 멸망 자체가 미스테리죠.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멸망 과정도 우리가 알지 못하고 발해가 멸망할 당시 발해 역사적 인물 뭐 발해 마지막 왕이 애왕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애왕이 어떤 인물인지 알고 계십니까? 그러다 보니까 물론 발해가 무너지게 되면서 우리 민족의 역사가 이제 협소한 한반도 사관으로 이렇게 갇혀지는 듯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래도 발해 멸망 그래요. 그리고 이제 신라 천년왕조가 무너지지만 고려로 계승됐고 고려 500년 사직 역시 조선으로 계승됐습니다. 조선 500년 사직 그거 참 대한제국으로 건너갔다가 망한 이야기는 이제 육두문자와 함께 이제 제가 강의를 해드릴 수밖에 없는 내용인 거고 그런데 고구려 멸망만큼은 그래도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 상당수가 가장 애통해하고 가슴 아파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찌 보면 고구려가 무너지면서 만주 지역을 잃어버렸다라는 그 상실감도 있는 거고 삼국 중에 고구려가 가장 강성했기 때문에 고구려가 건국했으면 훨씬 더 우리 민족이 더 사대적인 역사를 갖지 않고 자주적이고 진취적이고 더 자랑스러운 역사를 갖고 더 강한 국가들이 그 뒤를 이어서 탄생하지 않았을까라는 뭐 그런 기대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고구려가 삼국시대에 통일했더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뭐 이런 거 유튜브 주제로 생각해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만 그런 건 나중에 할 수 있도록 하고 제가 고구려 관련 이야기는 645년에 고구려와 당나라의 전쟁 안시성 전투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이세민과 연개소문의 대립을 이야기했습니다. 648년에 신라와 당나라가 나당 동맹을 체결하고 649년에 당태종 이세민이 죽죠. 근데 이제 제가 연개소문 이야기는 실은 조금 더 하고 싶은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안시성 전투 이후에 진짜 연개소문이 중국 대륙까지 당태종 이세민을 쫓아 들어갔냐? 중국 대륙 일부를 진짜 지배했냐? 그리고 연개소문이 과연 언제 죽었냐? 연개소문을 왜 그렇게 중국인들이 당태종 이세민도 그렇고 중국의 최고 장군 중에 한 명이었던 이정 장군도 그랬고 아니 당나라 시대는 그렇다 친데 당의 뒤를 이어서 나중에 등장한 송나라의 시인 서동파도 연개소문을 찬양하고 당시 송나라의 최고 정치인 왕안성 역시 연개소문을 존경했더라면 진짜 이 연개소문이라는 인물이 과연 그래서 제가 이 삼국통일 파트에서 연개소문을 마지막 한 번 더 다루고 삼국통일 파트를 끝낼까 하고도 생각했다가 연개소문은 한 6개월 뒤에 1년 뒤쯤에 한 번 다시 다뤄도 되지 않을까 하고 조금 약간 제가 나름 큰 그림을 그렸습니다. 남겨둔 부분이 있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백제 쪽 건너가 가지고 백제가 어떻게 무너졌고 백제 부흥운동까지를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제 연개소문이 죽고 난 다음에 보통 고구려가 국력이 쇠약해졌다. 연개소문이라는 강력한 지도자가 있었고 그 지도자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돼 있는데 연개소문이 죽게 되면서 고구려가 무너졌으니 어찌 보면 고구려 멸망에 연개소문 책임도 있다. 뭐 아주 100%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연개소문을 삼국사기에는 666년에 죽은 걸로 기록을 하고 있고
중국 측 기록을 봐도 666년로 나와요. 그러니까 삼국사회가 그만큼 중국 기록을 많이 인용했기 때문이고 이 부분을 단재 신채호가 굉장히 비판했는데 666년이면 어떤 시기냐면 백제는 벌써 멸망해 있고요. 668년에 고구려가 멸망하니까 고구려 멸망 2년 전에 연개소문이 죽었다는 건데 그럼 666년에는 만약에 이제 단재 신채호 선생님은 당연히 연개소문이 중국 대륙 일부까지 차지했다라고 생각했던 분이기 때문에 그 중국 대륙도 벌써 빼앗겨 버렸고 고구려 영토 곳곳이 당나라 수중에 들어갔으며 백제 멸망도 연개소문이 무능력해가지고 두 눈 뜨고 보고 있다가 666년이면 벌써 당나라 군대 서정방이 평양성을 에워싸고 있는 그 상황인데 이러면 연개소문이 과연 영웅이냐는 거야. 바보잖아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단재 신채호 선생님은 아니다 이건 역사 왜곡이다. 연개소문은 분명히 그 이전에 죽었고 연개소문이 죽고 난 다음에 망리지가 됐던 연남생이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고구려가 이렇게 쇠락의 길로 접어들었던 건데 이 연개소문 사망연대를 조금 뒤로 늦춤으로 인해서 연개소문에 대한 열등 의식을 이 중국 아이들이 감추려고 했던 부분이 있다. 그런데 그 증거를 찾지 못하니 참 안타깝다라고 했던 신채호 선생님이 낙양에서 발견된 연개소문의 큰아들 연남생묘, 천남생지묘 그 비석을 보면 연개소문의 큰아들 연남생이 여러분 연개소문이 대망리지라는 거 알고 계시죠? 연남생이 망리지가 된 게 657년이라는 거죠. 비석에 그렇게 나와. 아 그러면 연개소문은 그 전에 죽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3년상을 치렀다라고 하면 654년에 죽는 거고 그러니까 657년까지 잘 나갔던 고구려가 실제로 제가 이제 생략한 부분이 뭐냐면 당태종 죽고 난 다음에 당고종이 침략에 왔을 때도 연개소문이 정말 기가 막히게 막아내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제가 나중에 연개소문 이야기하려고. 그리고 657년 이후부터 분명히 고구려가 약간씩 꼬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666년에 삼국사기나 중국 측 기록에 연개소문이 죽고 바로 연남생과 그 둘째 연개소문의 둘째 셋째 아들을 이었던 연남건과 연남산의 대립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고구려가 멸망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단재 신채호 선생님 주장대로 갑시다. 650 아니 그리고 천남생 지묘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657년에 연개소문이 이제 그 전에 죽었던 657년에 죽었던 간에 죽고 나서 연개소문의 큰아들 연남생이 대망리지가 됐습니다. 연개소문이 유훈로 세 형제를 불러 모아놓고 너희 세 명이서 단합해야 이 고구려가 지켜지느니라 하고 죽었다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이제 연남생이 동생들과 함께 고구려를 나름 통치하고 있었는데 666년이 됐어요. 666년에 연남생이 국내성이나 이쪽 지역을 시찰 떠납니다. 그리고 평양성에는 자신의 동생이었던 연남건과 연남산을 남겨놓는데 귀족들이 연남생과 연남건 사이를 이간질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귀족이 그랬는지 아니면 당나라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몰래 와가지고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기록에 입각하면 누군가 가서 연남생에게 평양성에 있는 연남건과 연남산 형제가 모의해가지고 망리 자리를 빼앗으려고 합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또 평양에 있는 누군가가 연남건에게 가가지고 연남생 망리지께서 두 형제를 의심하고 계십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둘 다 화를 내요. 양쪽 다. 그러다가 연남생이 불안해가지고 이제 자기 동생들을 감시할 만한 사람을 평양에 내려보냈는데 그 사람이 발각당하면서 연남건이랑이 분노하죠. 형님이 우리를 이렇게 의심하다니. 그러면서 연남건이 보장왕의 지지를 받아내면서 보장 이 새끼도 문제지 그러니까 연남생의 그 망리지 권위에 약간 불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보장왕이 연개소문의 둘째 아들 연남건을 망리지로 임명해버리니 연남생은 아니 망리지 생활하다가 갑자기 국내성이나 다른 성들 시찰하고 있는데 빡 도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자기를 지지하는 그 성들과 함께 규합해가지고 보장왕과 연남건에게 맞섭니다만 그래도 보장왕을 이렇게 지지를 받고 있었던 연남건이 아무래도 조금 더 세력이 더 강하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또 이 연남건이 연남생 아들을 죽여버린다. 그러니까 연남생이 그냥 여기서 어디서 도망쳐 살거나 자결하거나 뭐 그랬으면 되는데 또 자기 아들을 죽인 동생과는 화해를 할 수 없죠. 분노감 때문에 당나라로 튀어버리는데 이때 몇만의 병력과 몇 개의 성과 자기를 따르는 10만여 호, 10만여 호면 1인 가족을 5명으로만 잡더라도 50만 명입니다. 이렇게 당나라로 투항해버리면 이게 진짜 고구려 전체 국력의 한 20% 정도는 당나라로 넘어갔다라고 봐야죠. 근데 이게 더 문제인 게
이 연남생 이놈이 당나라로 건너가가지고 고구려 원정을 주장하면서 고구려에 대한 정보를 연남생만큼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성은 공격을 해야 되고 어떤 성은 그냥 건너뛰어야 되고 이곳에서 아마 굴량미를 공격하기 위한 적이 출몰할 수 있고 그런 것들 다 알려주다 보니까 너무 당나라 군대가 쉽게 또 영남생의 지지 세력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들이 배신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고구려 전체가 무너져가게 되고 그 자기 조카들의 싸움을 보고 분노했던 연개소문의 친동생이었던 연정토는 고구려 남쪽을 지키는 성 10대 개와 함께 10개란 말이 사투리인가? 10몇 개와 함께 신라에 투항을 해버리죠. 그러다 보니까 고구려는 이제 거의 영토가 거의 신라 수준으로 이렇게 좁아져 버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당나라 병력 50만 명이 평양성을 에워쌉니다. 마침 그때 또 신라 병력 20만 명까지 와가지고요. 70만 군대가 평양성을 에워싸는데 평양성이 그냥 쉽게 무너지는 성이 아니야. 70만 병력을요. 한 달 가까이 버텨냅니다만 그 전에 당나라가 고구려를 멸망시키지 못했던 이유는 뭐냐면 굴량미 조달이 여기저기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연남생 덕분에 당나라 입장에서는 굴량미 조달할 만한 루트도 확보가 됐고 또 신라가 굴량미를 조달해 주니 평양성에서 한 달 가까이 전쟁이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당나라 군대는 먹으면서 전쟁을 하는데 오히려 고립돼 있는 평양에서 굴량미가 떨어져 버리니까 연개소문의 막내 아들 연남 산과 보장왕이 먼저 항복을 해요. 보장왕이 개새끼라니까. 근데 망리지였던 연남건은 왕이 항복했음에도 불구하고 고구려가 그냥 망할 수는 없다고 끝까지 저항하다가 이제 군인들이 밥을 못 먹으니 무슨 전쟁을 하겠냐고. 그래서 무너집니다. 배고파서. 평양성이 그렇게 무너지니까 연남건은 그래도 연개소문의 아들답게 자결하려고 하죠. 근데 자결하려고 했다가 당나라 군대에게 체포당합니다. 그러니까 막말로 고구려가 무너지는데 가장 결정타는 연남생의 당나라 투항. 이건 배반이죠. 이건 이완용, 이상가는 민족의 역적 짓거리를 한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랑하는 고구려, 만주대륙을 700년간 지배했던 고구려가 무너지게 됩니다. 혹자는 고구려가 당나라에게 이렇게 무너지는 건 그만큼 당나라보다 국력이 약했기 때문에 당연하죠. 중국 대륙에 그만한 인구를 가진 당나라보다 강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 당나라가 고구려를 넘보기 쉽지 않은 나라였다는 건 여러 번의 전쟁에서 분명하게 드러났고 여러분 고구려가 기원전 37년 주몽에 의해 건국되었다가 668년에 건국되면 700년 동안 유지되는 나라입니다. 우리 역사가 좀 단조로운 느낌이 드는 이유가 뭐냐면 장수하는 국가들이 많아요. 고구려 700년, 백제 700년, 신라 1000년, 고려 500년, 조선 500년이란 말이지. 그런데 그 고구려가 북방의 지배자로 만주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그 700년 동안에 중국 중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중국 본토에는 수십 개 나라가 흥망성쇠를 거듭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고구려가 약해서가 아니죠. 고구려가 멸망시킨 나라가 막말로 수나라는 후양제가 미친 짓거리 한 것도 있지만 고구려 원정 실패와 대우나 건설 때문에 멸망한 거 아닙니까? 5호 16국 중에 후연이라는 선비 쪽의 국가도 고구려에게 의해 거의 작살나다시피 했고 왕조 흥망성쇠야 어쩔 수 없는 건데 그렇게 고구려를 비하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주에서 700년간 유지된 나라는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미안합니다. 고조선은 기록상으로는 700년 이상이니까 대단한 국가였고 나름대로 통치 시스템이나 이런 게 다 갖춰져 있는 국가였고 만주의 지배자는 우리다라는 자긍심이 있었던 만주인들의 국가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구려가 무너지고 난 다음에 발해나 요 나라의 국가나 아니면 나중에 말갈이 명칭 바꿔서 여진족의 국가들은 전부 다 고구려 계승국임을 자처하죠. 고구려가 또 왜 중요합니까? 고구려가 우리 역사상 최초의 중앙집권 국가이기도 하지만 만주에서 만들어진 국가 중에 최초의 중앙집권 국가이기도 하기 때문에 당연히 후대 만주의 여러 국가들은 고구려를 추앙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 고구려가 무너지고 난 다음에 다음 시간에 신라 삼국통일인가 아닌가 하는 부분에서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만 백제 무너지고 웅진도독부를 당이 설치했고 신라는 663년에요. 계림도독부 설치하고 너희 신라는 우리 땅이야 라고 벌써 당나라가 그렇게 하고 있고 신라가 그걸 받아들이고 있는 상태에서 고구려는 그래도 큰 나라였다는 걸 당나라가 인정하면서 안동 도호부를 설치하고 고구려 전역의 여러 개의 도독부와 계림도독부와 웅진도독부까지 관할하는 기구를 평양에 만듭니다. 고구려가 무너지면서
이 한반도로와 만주 지역에 있었던 우리 민족의 국가는 중국 당나라에게 이 지역이 다 지배당할 위기에 처해 있었던 거고, 이제 그걸 신라가 잘 극복했다는 말씀을 다음 시간에 드리겠습니다만, 고구려가 이렇게 멸망함으로 인해서 우리 자랑스러운 역사 한 페이지가 끝났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물론 저는 삼국 통일 과정의 고구려만 이야기했지 고구려 이렇게 앞부분의 여러 왕들 재밌는 이야기는 아직까지 여러분에게 전해드리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또 다른 고구려 이야기로 많이 만날 수 있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는 고구려 붕운동과 신라가 삼국 통일을 어떻게 달성하는지, 그리고 신라의 삼국 통일에 우리는 어떤 역사적 의미를 부여해야 하는지를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12월 31일 2019년의 마지막 강의 이렇게 마무리하겠고요. 여러분들 내년에 2020년에는 제 구독자 모두 정말 대박 나시는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화이팅!